잎채소 가운데 오메가3 함량 1위. 그것도 우리가 흔히 아는 시금치의 5배. 이 정도 수치면 건강식품 매장 진열대에서 비싼 값에 팔려야 마땅한 풀입니다. 도시의 채식 전문 식당에서는 한 접시에 10,000원이 넘는 가격표가 붙어도 이상하지 않을 영양 덩어리죠. 실제로 미국에서도 일부 고급 식당의 요리사들이 이 풀의 가치를 뒤늦게 알아보고 접시 위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들판에서 이 풀은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해마다 농부들의 손에 뽑혀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제초제를 가장 먼저 뿌려 없애는 잡초, 박멸 1순위 목록의 맨 윗줄에 올라있는 풀이죠. 미국 농촌에서 이 풀은 그저 작물의 양분과 햇빛을 빼앗아가는 적일 뿐이었습니다. 농부에게 좋은 잡초란 죽은 잡초밖에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 풀을 15년 동안 죽여온 사람입니다. 이건 잡초예요. 먹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한국의 어느 시골 밭두렁에서 단호하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발밑에 그 풀을 가리키며 농학 석사학위를 가진 전문가의 확신을 잔뜩 담아 말했죠. 옆에서 그 풀을 정성스레 뜯어 바구니에 담던 할머니의 손을 보면서도 저는 속으로 위생이 걱정된다는 생각부터 했습니다. 흙바닥에 붙어 자라는 풀을 사람이 먹는다니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바로 그 풀이 이른 넘은 한국 할머니의 거친 손을 거쳐 고소한 냄새가 나는 반찬으로 변해 제 밥그릇 옆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된장과 참기름 향이 섞인 그 냄새는 제가 알던 잡초의 냄새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한 입을 입에 넣고는 한참 동안 젓가락을 다시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트럭으로 갈아엎고 제초제를 양동이째 들이부어 없애던 그 풀이 알고 보니 세상에서 가장 영양가 높은 채소 가운데 하나였던 겁니다. 누군가에겐 박멸의 대상인 것이 어떻게 누군가의 밥상에서는 수백 년을 이어온 오래된 지혜가 되었을까요? 잡초와 나물 사이 그 한 끗 차이는 대체 어디서 갈린 걸까요? 오늘은 풀 한 포기를 사이에 두고 효율과 데이터만 믿어온 제 인생의 신념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다니엘 카터입니다. 미국 아이오와에서 옥수수와 콩을 키우는 대형 농장의 잡초 방제 책임자죠. 한 해에 제가 관리하는 땅만 해도 축구장 수백 개를 합친 넓이입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들판에서 작물이 아닌 풀, 그러니까 우리가 잡초라 부르는 것들을 찾아내 없애는 게 제 15년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새벽에 트럭에 올라 들판으로 나가면 해가 질 때까지 저는 풀과 싸웠습니다. 그 싸움에서 저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자부했죠. 어떤 날은 같은 밭을 3번, 4번 돌면서 제초제가 닿지 않은 한 포기까지 기어이 찾아내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마음이 놓였거든요. 잡초 한 포기를 그냥 두면 그 풀이 씨를 퍼뜨려 이듬해 밭 전체를 뒤덮는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저에게 들풀은 단 한 가지 의미였습니다. 작물이 빨아들여야 할 물과 양분, 햇빛을 빼앗아가는 도둑. 잡초 한 포기가 자리를 잡으면 그 주변 옥수수의 수확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잡초가 무성한 밭과 깨끗한 밭은 가을 수확철이 되면 그 차이가 누구의 눈에도 숫자로 확연히 드러나죠. 농사는 결국 그 숫자 싸움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봄이 오면 트랙터에 제초제 탱크를 매달고 들판을 누볐고 잡초가 고개를 들기 전에 그 싹을 잘랐습니다. 농장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잡초는 죽은 잡초뿐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신조처럼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저는 데이터와 효율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제초제를 언제, 얼마나 뿌려야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지 저는 머릿속에 표 한 장처럼 정리해두고 있었습니다. 잡초의 종류마다 약점이 다르고 자라는 시기가 다르고 뿌리 깊이가 다릅니다. 어떤 풀은 뿌리째 뽑아야 하고 어떤 풀은 잎에 약을 묻혀야 죽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숫자와 공식으로 외우고 있었죠. 농장 주인이 저를 누구보다 신뢰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카터가 관리하는 밭에는 잡초가 없다. 그게 15년간 쌓아 올린 제 평판이었습니다. 저는 그 평판이 자랑스러웠고 그 자부심으로 매일 아침 눈을 떴습니다. 잡초를 없애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초제값, 기름값, 인건비를 다 합치면 한 해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했죠. 그런데도 농장 주인은 그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잡초를 방치해서 줄어드는 수확량에 비하면 방제 비용은 차라리 싼 편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비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제 자리는 늘 안전했습니다. 제가 가장 자주 마주치던 잡초 중에 유난히 끈질긴 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땅바닥에 바짝 붙어 사방으로 줄기를 뻗으며 자라는 풀이었죠. 통통하고 물기가 많은 잎에 붉은 줄기를 가진 그 풀은 뽑아도 다시 자라고 메마른 땅이든 갈라진 보도블록 틈이든 가리지 않고 솟아났습니다. 저는 그 풀을 볼 때마다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질긴 잡초. 그게 제가 그 풀에 내린 평가였습니다. 그 풀의 이름이 한국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때의 저는 알 리가 없었죠. 제 농장에서는 그 풀이 보이는 족족 가장 강한 제초제를 썼습니다. 워낙 생명력이 질겨서 어지간한 약으로는 잎만 시들 뿐 뿌리가 살아남아 며칠 뒤 다시 솟아올랐거든요. 저는 그 풀을 제 평생의 가장 끈질긴 맛술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풀을 누군가 정성껏 길러먹는다는 건 제 상식 밖의 일이었죠. 음식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먹는다는 건 그저 몸에 연료를 넣는 일이었거든요. 점심은 트럭 안에서 햄버거 하나로 때우기 일쑤였고 무엇을 먹는지보다 빨리 일터로 돌아가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아내가 가끔 시간을 들여 새로운 요리를 차려줘도 저는 맛을 음미하기보다 칼로리부터 따졌습니다. 단백질이 얼마인지, 탄수화물이 얼마인지, 그게 제가 음식을 보는 방식이었죠. 그런 제가 풀의 맛을, 그것도 잡초의 맛을 알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클은 한국에 가면 길거리 음식부터 먹어보겠다며 들떠 있었지만 저는 위장이 약하다는 핑계로 슬쩍 발을 뺐습니다. 낯선 음식으로 배탈이 나느니 익숙한 것만 먹는 게 낫다는 게 제 생각이었죠. 새로운 맛을 찾아 모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오히려 시간 낭비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농장 사무실에서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진행하는 농업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였죠. 한국의 농촌을 직접 둘러보고 양국의 농업 기술을 서로 나누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동료인 마이클이 제 어깨를 툭 치며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마이클은 저와 달리 호기심이 넘치는 친구였습니다. 새로운 음식, 낯선 장소라면 일단 발부터 들이밀고 보는 성격이었죠. 저와는 정반대인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10년 넘게 같이 일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한국 농업이 우리한테 뭘 가르쳐 준다는 거야? 제가 마이클에게 던진 첫 마디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농업 강국이라 하면 끝없이 펼쳐진 미국 중서부의 대평원, 거대한 콤바인이 줄지어 달리는 기계화된 풍경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비행기만한 농기계를 몰고 하루에 수십만 평을 갈아엎는 그런 규모의 농업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머릿속에서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만 빽빽하게 모여 사는 곳, 농사를 짓기에는 산이 너무 많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거라곤 매운 김치 정도가 전부였고요. 그런 나라가 농업으로 저를 가르친다니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행기 표값과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마이클은 그런 저를 보고 그저 빙긋 웃기만 했습니다. 가보면 알겠지. 믿져야 본전이잖아. 못해도 새로운 거 구경은 하고 오는 거고. 출발을 며칠 앞두고 프로그램 담당자가 보내준 안내 자료를 읽다가 저는 한 문장에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국 농촌에서는 들에서 자라는 풀을 직접 뜯어 음식으로 만들어 먹는 오랜 문화가 있으니 꼭 체험해 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들풀을 먹는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자동으로 위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들에 자라는 풀이 어떤 풀입니까? 봄물이 밟고 지나가고 비가 오면 흙탕물이 튀고 온갖 벌레가 기어다니는 그런 풀입니다. 저는 그런 풀을 없애려고 평생을 바친 사람인데 그걸 사람이 입에 넣는다니요. 식중독이나 기생충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농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의 깨끗한 마트에서 포장된 채소를 사 먹는 게 당연한 시대에 왜 굳이 들에서 풀을 뜯어먹는단 말입니까? 제 눈에 그건 그저 가난했던 옛 시절의 습관이 남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짐을 싸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풀을 먹으라고 하면 난 그냥 김치만 먹을 거야. 아내는 웃으며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의 분류표는 칼로 자른 듯 명확했습니다. 작물은 먹는 것, 잡초는 없애는 것. 그 두 칸 사이에는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을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선이야말로 제가 가진 전문성의 뿌리였으니까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무관심은 제 직업이 그만큼 좁은 세계에 갇혀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들판과 제초제, 수확량과 비용. 제가 매일 들여다보던 세상은 딱 그만큼이었으니까요. 그 바깥에 어떤 지혜가 있는지 저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며칠만 적당히 둘러보고 예의를 차리다가 돌아오면 되겠지. 한국의 좁은 밭에서 제가 새로 배울 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노트에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만 적어두고는 남은 비행시간 동안 눈을 붙였습니다. 옆자리에 마이클은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영상을 신나게 보고 있었지만 저는 그마저도 시큰둥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 농촌의 사진 몇 장을 찾아봤습니다. 산비탈리의 계단처럼 층층이 쌓인 좁은 동반, 손으로 일일이 가꾼 듯한 작은 텃밭들,
미국의 끝없는 평야에 익숙한 제 눈에는 그저 답답하고 비효율적으로만 보였습니다. 저렇게 좁은 땅에서 무슨 농업을 논한단 말인가? 저는 또 한번 속으로 고개를 저었죠. 제 머릿속의 농업이란 오직 크고 빠르고 많은 것이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좁은 밭두렁에서 제가 평생 적이라 부르며 죽여온 풀 한 포기가 제 15년의 신념을 통째로 무너뜨리게 될 줄은 말이죠. 비행기 바퀴가 한국 땅에 닿는 순간부터 제 머릿속 분류표의 칸들은 하나씩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미끄러져 멈추고 안전벨트 표지등이 꺼지는 순간까지도 저는 그저 빨리 일정이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저와 마이클은 경상도의 한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제가 사진으로 봤던 풍경 그대로였습니다. 산비티타를 따라 층층이 쌓인 작은 밭에 구불구불 이어진 흙길, 그리고 군데군데 자리 잡은 낮은 기와짓대. 차에서 내리자 흙냄새와 풀냄새가 한꺼번에 코로 밀려들었습니다. 미국 농장의 기름 냄새와는 전혀 다른 어딘가 축축하고 진한 냄새였죠.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넓게 가지를 들이우고 있었고 그 아래 평상에서는 몇몇 어르신들이 햇볕을 쬐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본 어르신들은 신기한 듯 손을 흔들어 주셨죠. 미국 농장의 풍경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곳엔 거대한 기계도 끝없는 평야도 없었지만 대신 사람의 손길이 닿은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우리를 맞아준 사람은 이서연이라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일하다 몇 해 전 이 마을로 내려와 농사를 짓는 귀농인이라고 했습니다. 영어가 능숙해서 우리의 통역을 맡기로 했다더군요. 서연 씨는 밝은 얼굴로 우리를 마을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연 씨는 본래 도시에서 사무직으로 일했는데 한국의 농촌과 전통 먹거리에 관심이 생겨 직접 살아보기로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에게 나물 캐는 법, 무치는 법을 하나하나 배우는 중이라고요. 도시 사람이 일부러 시골로 내려와 풀 캐는 법을 배운다는 것도 제게는 낯선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마을 어르신 한 분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박정숙 할머니라고 이 동네에서 나물에 관한 한 가장 손맛이 좋으신 분이죠. 나물. 저는 그 단어를 그날 처음으로 들어봤습니다. 서연 씨는 그게 들이나 산에서 나는 풀을 음식으로 만든 거라고 설명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잡초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였죠. 서연 씨를 따라 밭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밭 가장자리, 길과 밭이 만나는 그 두렁에서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 시선이 한 곳에 박혀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거기 흙바닥에 바짝부터 사방으로 줄기를 뻗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통통하고 물기 많은 잎, 붉은빛이 도는 줄기. 저는 그 풀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제 농장에서 15년간 가장 강한 제초제로 없애다 바로 그 끈질긴 잡초였습니다. 미국 땅에서 보던 것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그 풀이 한국의 밭두렁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지구 반대편, 전혀 다른 땅에서 똑같은 적을 마주쳤다는 묘한 기분이었죠. 저는 마이클을 돌아보며 손가락으로 그 풀을 가리켰습니다. 마이클, 저거 봐. 우리가 매년 죽이는 그 풀이잖아. 여기까지 퍼졌네. 마이크도 알아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에게 그 풀의 등장은 그저 반갑지 않은 손님이 따라온 것 같은 약간 짜증 섞인 발견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농부들은 이 풀을 어떻게 관리하나 한번 봐야겠군. 제초제는 뭘 쓰는지, 방제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데 바로 그때 밭 안쪽에서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한 손에는 대나무로 엮은 바구니를 든 모습이었죠. 서연 씨가 그분이 바로 박정숙 할머니라고 알려줬습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네고는 밭두렁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그 잡초를 보고 인상을 찌푸리며 뽑아버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테니까요. 그런데 할머니가 한 행동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풀 앞에 천천히 쪼그려 앉더니 거친 손끝으로 가장 연하고 통통한 줄기를 골라 조심스레 뜯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귀한 것을 다루듯 상한 잎은 골라내고 부드러운 부분만 정성껏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제 농장이었다면 저 풀은 이미 봄이 오기도 전에 제초제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잎이 통통하게 오르기는커녕 싹이 트는 족족 시들어 사라졌을 테죠.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 누구도 그 풀을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연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거두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망설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수없이 반복해온 사람만이 가진 익숙하고 다정한 손놀림이었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입이 절로 벌어졌고 목구멍이 바짝 말라 침을 삼키기도 어려웠습니다. 제가 평생 적으로 여기며 없애던 그 풀을
누군가는 저렇게 귀한 보물처럼 거두고 있다니요. 제 머릿속의 분류표가 소리를 내며 어긋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거 잡초인데요? 서연 씨가 제 말을 할머니에게 통역해주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빙긋 웃으셨습니다. 주름진 얼굴 가득 번지는 사람 좋은 웃음이었죠. 잡초? 아이고, 이게 보약이요, 보약. 할머니의 말을 서연 씨가 옮겨주자 마이클이 먼저 픽 웃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믿고 계신 얼굴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옆에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풀을 새비름이라고 불러요. 오래전부터 나물로 먹어온 풀이죠. 데쳐서 무쳐 먹기도 하고 말려서 묵나물로 먹기도 하고요. 몸에 좋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특히 즐겨 드세요. 새비름. 저는 그 낯선 이름을 입속으로 몇 번이나 따라 불러봤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알던 그 풀에게 이곳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잡초가 아니라 어엿한 음식 재료로서의 이름이. 할머니는 새비름뿐 아니라 그 옆에 자란 다른 풀에도 손을 뻗었습니다. 키가 좀 더 크고 잎이 넓적한 풀이었는데 그것도 제 눈에는 영락없는 잡초였습니다. 서연 씨가 그건 명아주라는 나물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 풀 역시 미국 농장에서라면 진작에 갈아엎혔을 종류였죠. 서연 씨는 새비름이 비가 와도 가물어도 심지어 갈라진 시멘트 틈에서도 끄떡없이 자라는 풀이라 더욱 귀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어디서든 살아남는 그 질긴 생명력이 미국에서는 박멸의 이유였지만 이곳에서는 거저 얻는 양식의 이유였던 겁니다. 같은 성질을 두고 한쪽은 흠이라 하고 다른 한쪽은 복이라 하는 그 차이가 제 머릿속을 자꾸 맴돌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바구니에 담는 풀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새비름, 명아주. 제 머릿속에서는 박멸대상 목록에 올라있던 이름들이 이곳에서는 밥상에 오를 재료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풀을 두고 한쪽에서는 죽이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거두려 하는 이 기막힌 상황이 저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걸 정말 드시는 거예요? 맛이 어때요? 서연 씨가 통역하자 할머니는 또 한 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맛이야, 먹어보면 알지. 말로 어떻게 다 아간디. 이따 집에 가서 묻혀줄 테니까 한 입 먹어봐. 마이클은 벌써 휴대폰을 꺼내 그 풀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보여줄 거라며 우리가 매년 죽이던 풀이 여기서는 반찬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연신 중얼거렸죠.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지만 저는 사진을 찍는 대신 그저 입을 다물고 그 광경을 머릿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그 한마디에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호기심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부감이 더 컸죠. 저 흙바닥의 풀이 제 입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머리로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생 적으로만 알던 그 풀의 정체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이상한 끌림도 있었습니다. 바구니가 점점 채워지는 동안 저는 할머니의 손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 거칠고 마디 굵은 손이 풀 하나하나를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제 손은 그 풀을 뽑고 베고 없애기만 했는데 같은 풀을 두고 이토록 다른 손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저를 묘하게 흔들었습니다. 서연 씨가 우리에게 마을 안쪽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나무를 묻혀 보여주시기로 했다는 거였죠. 저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는 바구니를 든 할머니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흙길을 밟을 때마다 발밑에서 또 다른 풀들이 밟혔습니다. 그 풀들 중에 또 어떤 것이 누군가의 밥상에 오를 나물일지 저는 이제 함부로 단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낮은 담장 너머로 작은 마당이 보였고 그 한쪽에는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엌 문턱을 넘기 직전까지도 제가 그날 무엇을 맛보게 될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알던 잡초의 세계가 이 작은 마을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 말이죠. 할머니의 부엌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오래된 무쇠솥이 걸려 있었고 선반 위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와 양념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서자 묵은 된장 냄새와 참기름 냄새가 은은하게 코끝에 스쳤습니다. 미국의 번쩍이는 주방 가전에 익숙했던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낡고 단촐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간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선반 한쪽에는 바싹 마른 나물들이 종류별로 봉지에 담겨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그건 묵나물이라고 봄, 여름에 캔나물을 말려두었다가 겨울에 물에 불려 먹는 거라고 알려줬습니다. 푸른 것이 자라지 않는 추운 계절에도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려둔 나물로 밥상을 채워온 거였죠. 풀 한 포기를 한철이 아니라 사시사철 먹을거리로 바꿔내는 그 지혜가 저는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밭에서 캐온 새비름을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정성껏 씻었습니다. 흙과 잔뿌리를 하나하나 골라내는 손길이 어찌나 꼼꼼하던지
위생을 걱정하던 제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풀을 그냥 입에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질하고 다듬는 과정이 있다는 걸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마당의 항아리들은 그저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서현 씨 말로는 그 안에 된장, 간장, 고추장이 몇 해씩 묵으며 익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방금 할머니가 나물에 넣은 된장도 그 항아리에서 떠온 것이었죠. 나물을 무치는 양념 하나까지 사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들여 직접 익혀낸 것이라는 사실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씻은 새비름을 할머니는 펄펄 끓는 물에 살짝 데쳤습니다. 통통하던 줄기가 부드럽게 숨이 죽으면서 붉은빛이 돌던 색이 한결 짙은 초록으로 변했습니다. 데친 새비름을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짠 뒤 할머니는 커다란 양푼에 옮겨 담았습니다. 데치는 시간도 그냥 정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풀이 물러져 식감이 죽고 너무 짧게 데치면 툰내가 가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솥앞에 서서 나물의 색이 변하는 그 찰나를 정확히 잡아냈습니다. 시계도 타이머도 없이 오직 눈과 감으로 말이죠. 제초제 분사량을 초 단위로 계산하던 저였지만 이건 또 다른 종류의 정밀함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진짜였습니다. 할머니는 된장을 한 숟갈 푹 떠서 넣고 곱게 다진 마늘을 더했습니다. 거기에 참기름을 한 바퀴 둘러붓고 깨소금을 솔솔 뿌렸습니다. 그러고는 거친 손으로 양푼 안의 나물을 조물조물 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놀림에는 계량컵도 저울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수십 년 동안 길러진 감각, 그러니까 손맛이라는 것만이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도 양념의 양은 한치의 모자람도 넘침도 없었습니다. 부어간의 고소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의 구수함과 참기름의 진한 향, 마늘의 알싸함이 한데 어우러진 그 냄새는 제가 밭두렁에서 맡았던 풀냄새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제 입안에 침이 고이는 걸 느꼈습니다. 잡초라고 굳게 믿었던 것 앞에서 말이죠. 할머니는 무침을 작은 접시에 덜어 우리 앞에 내놓았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짙은 초록빛 나물이 깨소금을 뒤집어 쓴 채 접시 위에 소복이 담겼습니다. 보기에는 영락없이 시금치 무침 같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저 평범하고 정갈한 한국의 반찬이었죠. 먼저 손을 댄 건 역시 마이클이었습니다. 호기심을 못 참는 그 친구는 젓가락으로 나물을 한 움큼 집어 망설임 없이 입에 넣었습니다. 우물우물 씹던 마이클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너 이거 먹어봐야 해, 진짜로. 마이클의 표정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움과 즐거움이 뒤섞인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그는 곧바로 두 번째 젓가락을 가져갔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선뜻 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15년간 새겨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건 잡초야. 트럭으로 갈아엎던 풀이라고. 손바닥에 땀이 배어 젓가락이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서연 씨, 마이클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천천히 나물 한 가닥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질끈 감듯이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흙냄새 나는 거친 풀일 거라던 제 예상은 첫 씹음과 동시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입안에 퍼진 건 고소하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된장의 구수함이 혀를 감싸고 참기름의 향이 코로 올라왔습니다. 쇠비름 그 자체의 맛은 시금치와 비슷하면서도 더 단단하고 씹을수록 미끈하면서도 상쾌한 식감이 살아있었습니다. 어딘가 새콤한 듯한 풀 본연의 맛이 양념과 어우러져 묘하게 입맛에 당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허공에 떠 있는 것도 잊은 채 말이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트럭으로 갈아엎고 제초제를 들이부어 죽여온 그 풀이 이런 맛을 품고 있었다니. 그동안 제가 없앤 수많은 쇠비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이걸 그렇게 죽였단 말이야? 저도 모르게 새어나온 혼잣말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표정을 보고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맛있지? 우리 어메가 해주던 그대로요. 우리 어메는 또 그 어메한테 배웠고. 그렇게 내려온 거제. 서연 씨가 그 말을 옮겨주는 동안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무침 한 접시에는 단순한 풀이 아니라 대를 이어 내려온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로 거슬러 올라가는 긴 세월 동안 이 풀은 한 번도 잡초였던 적이 없었던 겁니다. 언제나 음식이었고 양식이었고 가족을 먹이는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맛을 어떻게든 분석해보려 했습니다. 새콤한 듯 하면서도 풀의 풋내가 전혀 없고 시금치처럼 부드럽지만 그보다 한층 쫄깃한 식감. 양념이 진하지 않은데도 풀 자체에서 우러나는 감칠맛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15년간 수만 포기를 없애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그 풀에 맛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적의 정체를 이렇게 늦게야 알게 되다니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죠. 저는 두 번째 젓가락을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접시가 비어가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작물과 잡초를 가르던 그 선명한 선이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서현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풀을 정말 다 없애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강멸 1순위 목록에 올라 있어요. 50개 주 어디에서나 보이는 족족 제초제로 죽입니다. 제 대답을 듣고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이렇게 맛있고 몸에 좋은 걸 왜 죽이느냐는 진심으로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박한 의문 앞에서 15년 경력의 잡초 전문가인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 두어 분이 더 오셨습니다. 외국 손님이 나무를 먹어본다는 소문을 듣고 구경 오신 거였죠. 한 어르신은 자기 집 밭에서는 명아주가 더 잘 자란다며 자랑을 하셨고, 또 한 분은 어릴 적 보릿고개에 이 나물들이 식구들을 먹여 살렸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풀 한 접시를 두고 마을 전체가 저마다의 추억을 풀어놓는 그 풍경이 제게는 무척 낯설고도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나무를 묻히다 말고 옆에 놓인 다른 풀 한 줌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좀 전 밭에서 함께 캐온 명아주였습니다. 이건 또 쇠비름과 다루는 법이 다르다고 하셨죠? 명아주는 어린 잎만 골라 데치고 억센 줄기는 버려야 한다고요. 같은 들나물이라도 풀마다 먹는 부위가 다르고 손질하는 법이 다르다는 그 세세한 구분에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모든 잡초를 그저 한 단어, 잡초로 뭉뚱그렸는데 이곳 사람들은 풀 하나하나를 그 성질까지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마이클이 빈 접시를 보며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이거 미국에서 팔면 비싸게 받을 수 있을 텐데. 건강식이라고 하면 다들 줄 설걸요? 마이클은 옆에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미국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다들 충격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돈과 약을 들여 없애는 풀을 누군가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밥상에 올리고 있으니 말이죠. 그 단순한 대비가 그날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 풀이 영양으로 따지면 어지간한 채소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거든요. 내일 농업기술센터에 가시면 정확한 수치를 보여드릴게요. 아마 두 분 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나물 문화가 그저 옛날의 가난한 습관이 아니라는 게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먹을 게 부족하던 시절을 견디게 해준 것은 분명하지만 그 시절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이 풀을 찾는 건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맛이 있고 몸에 좋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손맛이 깃든 음식이기 때문이었죠. 가남의 흔적이라 단정했던 제 생각이 조금씩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이 빈 접시에 남은 깨소금까지 젓가락으로 긁어먹는 걸 보며 저는 묘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저는 이 풀을 입에 넣는다는 생각만으로 거부감을 느꼈는데 지금은 한 접시를 더 달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걸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양수치. 그 말에 농학을 전공한 제 안의 무언가가 반응했습니다. 맛으로 한번 무너진 제 신념을 이제는 데이터가 마저 흔들겠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데이터라는 건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할머니는 우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마치 손주를 먹이는 듯한 흐뭇한 얼굴이 되셨습니다. 한 접시를 더 묻혀주시겠다며 다시 양푼을 꺼내셨죠. 저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속으로는 그 두 번째 접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부엌창으로 들어오는 늦봄 햇살이 할머니의 구분 등과 항아리들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평범한 시골 부엌의 풍경이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입안에는 아직도 그 고소한 맛의 여운이 남아있었고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거친 손과 그 풀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제 분류표가 단 한 접시의 나물 앞에서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들판마다 새비름이며 명아주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풀이었던 것들이 오늘은 전부 음식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단 하루 만에 세상을 보는 제 눈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15년을 지켜온 분류표가 풀 한 접시 앞에서 이렇게 허망하게 흔들릴 줄이야.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영양수치라는 게 정말로 제 예상을 뛰어넘는다면 저는 지난 15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 물음이 밤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주할 숫자들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현 씨는 우리를 마을에서 멀지 않은 농업기술센터로 데려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 한쪽 벽에는 작물 표본과 영양 분석표가 잔뜩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두꺼운 자료집이 놓여 있었습니다. 농학을 공부한 제게는 오히려 이곳이 할머니의 부엌보다 편한 공간이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가 있는 곳,
제가 평생 신뢰해온 세계였으니까요. 서현 씨는 자료집을 펼쳐 새비름의 영양 분석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새비름의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은 세상의 모든 잎채소 가운데 당당히 1위였습니다. 저는 그 한 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1위라니. 그것은 모든 잎채소 중에서 가장 높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함량이 시금치의 약 5배에 달한다는 거였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 일부러 사 먹는 그 시금치보다 5배나 많은 오메가3를 품고 있다니. 센터의 연구원 한 분이 우리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사람 몸에 꼭 필요한 오메가3는 주로 등 푸른 생선이나 비싼 영양제로 보충하는데 식물 가운데 이렇게 풍부하게 들어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거였죠. 그런데 새비름은 잎채소 중 단연 1위일 뿐 아니라 일부 생선기름보다도 많은 오메가3를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이클이 옆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매년 돈을 들여 영양제를 사 먹으면서 정작 그 영양제보다 나은 걸 들판에서 갈아엎고 있었다는 거니까요. 처음엔 작은 숫자부터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비름 100g에는 비타민C가 21mg 들어있었습니다. 그저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그 옆칸을 보니 비타민 A가 1320 국제단위 이상이었습니다. 일부러 키우는 채소 못지않은 양이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대학 연구진이 조사했더니 새비름의 멜라토닌 함량은 그들이 실험한 어떤 과일이나 채소보다 10배에서 20배까지 높았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작은 숫자에서 시작해 점점 커지는 데이터들이 하나씩 제 머릿속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수치들을 보며 한 가지를 계산해봤습니다. 제 농장에서 한 해 동안 없앤 새비름의 양이 어느 정도였는지를요. 정확한 무게야 알 수 없지만 밭 전체에서 뽑고 갈아엎은 양을 떠올리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모든 풀을 음식으로 거뒀다면 한 마을이 한철 내내 먹고도 남았을 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마어마한 양식을 15년 동안 해마다 땅에 묻어온 셈이었죠. 그 사실을 깨닫자 손바닥에 진땀이 배어 자료집 표지가 미끈해질 정도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자료집의 모서리를 저도 모르게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을 정도였죠. 평생 데이터를 신뢰해온 제 앞에 제 신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데이터가 놓여 있었던 겁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마이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15년 동안 없앤 그 모든 새비름이 전부 이런 영양 덩어리였느냐고요?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클은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그 말에 저도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현 씨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자료는 앞선 모든 숫자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음식 저술가 마이클 폴란. 그가 자신의 책에서 명아주와 새비름 이 두 가지 풀을 두고 이렇게 평했다는 거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양가 높은 식물 둘은 다름 아닌 잡초라고요. 그리고 그 두 잡초가 바로 명아주와 새비름이라고 콕 집어 말했다는 겁니다. 그 평가를 책 속 한 줄로 정리해둔 마이클 폴란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어떻게 먹어야 잘 먹는 것인가에 관해 가장 많이 읽히는 저술가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미국 들판의 잡초를 세상에서 가장 영양가 높은 식물로 꼽았다는 건 그저 가벼운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그 풀을 가장 열심히 없애온 미국 농부들만 그 가치를 모르고 있었던 셈이죠. 미국 사람이, 그것도 음식에 관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술가가 제 나라에서는 박멸 대상인 그 풀을 세상에서 가장 영양가 높은 식물로 꼽았다는 사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명아주에 대한 자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아주 역시 미국에서는 흔한 잡초였지만 한 컵 분량을 데치면 단백질이 상당하고 비타민 A는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으며 철분과 비타민C도 풍부하다고 했습니다. 시금치가 들어오기 전 옛사람들은 이 명아주를 시금치 대신 즐겨 먹었다는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새비름이든 명아주든 제가 적이라 부르던 풀들은 하나같이 영양의 보고였던 겁니다. 그 모순 앞에서 저는 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무언가 말을 하려 해도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힘없이 등을 기댄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천장만 올려다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15년이 영화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봄마다 제초제 탱크를 메고 들판에 누비던 저, 새비름을 발견할 때마다 가장 강한 약을 골라 뿌리던 저, 그 풀이 며칠 만에 다시 솟아오르면 이를 갈며 또 약을 치던 저, 그 모든 시간 동안 제가 죽인 건 잡초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영양가 높은 채소였던 겁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풀을 없애기 위해 막대한 돈을 썼습니다. 제초제값, 기름값, 인건비, 한 해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였는지 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 돈을 들여 저는 시금치보다 5배 영양가 높은 채소를 땅에 묻은 겁니다. 돈을 들여 보물을 버린 셈이었죠. 반면 박정숙 할머니는
단 한 푼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밭두렁에 쪼그려 앉아 연한 순을 골라 바구니에 담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같은 풀을 두고 저는 큰 돈을 들여 없앴고 할머니는 공짜로 거뒀습니다. 저는 그 풀을 적이라 불렀고 할머니는 보약이라 불렀습니다. 그 차이가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 풀의 질긴 생명력에 대한 설명도 충격이었습니다. 새비름이 그토록 끈질기게 자라는 건 물기를 잎과 줄기에 잔뜩 머금는 다육식물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뭄에도 시들지 않고 메마른 땅에서도 살아남는 그 성질. 미국에서는 바로 그 끈질김 때문에 박멸 1순위가 됐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그건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도 거저 양식을 내어주는 고마운 성질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특성을 두고 한쪽은 저주라 했고 다른 한쪽은 축복이라 했던 겁니다. 서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 풀에 돈을 들여 없애고 우리 할머니는 이 풀로 한 끼를 차립니다. 같은 풀인데 말이죠. 마이클은 휴대폰을 꺼내 그 영양분석표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꼭 보여줘야겠다고, 우리가 매년 죽이는 그 풀의 진짜 정체를 알려줘야겠다고 했죠. 평소 농담을 즐기던 그 친구의 얼굴이 그날만큼은 진지하다 못해 무거워 보였습니다. 우리 둘 다 15년 동안 쌓아온 직업적 확신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걸 함께 겪고 있었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차마 그 말에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반박할 데이터가 15년 경력의 제게는 정말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평생 믿어온 효율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낭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농학을 공부하면서 수많은 작물의 영양 성분표를 봐왔습니다. 어떤 채소에 무슨 비타민이 얼마나 들었는지 저는 웬만한 건 외우고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지식 속에서 쇠비름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영양의 관점으로 등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방제 대상 잡초 목록에만 올라 있었을 뿐이죠. 같은 풀을 두고 한쪽 나라의 책에는 박멸법이, 다른 쪽 나라의 밥상에는 무침법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자료집을 덮으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신뢰해온 데이터가 이번에는 제 신념의 편이 아니라 할머니의 편에 서 있었던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하나같이 제가 적이라 부르던 풀이 사실은 귀한 채소였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믿던 무기가 제 신념을 향해 겨눠진 셈이었죠. 그날 오후 우리는 다시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서 캔 봄나물과 산나물을 손질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데이터로 받은 충격을 아는지 모르는지 할머니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풀을 다듬고 계셨죠. 저는 할머니 곁에 앉아 통역을 통해 이것저것 여쭤봤습니다. 할머니는 철마다 어떤 나무를 캐는지, 어떻게 묻히고 말리고 묻어두는지를 하나하나 들려주셨습니다. 봄에는 연한 새순을 캐 무쳐 먹고, 여름이면 쇠비름과 명아주가 한창이고, 가을에는 캔나물을 말려 묵나물로 갈무리하고, 겨울에는 그 묵나물을 물에 불려 다시 밥상에 올린다고요. 그렇게 1년 내내 들과 산이 주는 것을 한 철도 놓치지 않고 갈무리해온 거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쉬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무를 다듬고 다듬으면서도 또 다른 풀의 쓰임을 일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 지식이 그저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손과 몸에 완전히 배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들과 함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깊이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것이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자연을 읽는 하나의 거대한 지식 체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풀이 언제 가장 연한지, 어떤 풀은 데쳐야 하고, 어떤 풀은 생으로 먹는지, 어떤 풀은 독이 있어 피해야 하는지. 그 방대한 지식이 책에 쓰인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닌데 할머니의 거친 손과 입을 통해 수백 년을 이어져온 겁니다. 할머니는 봄나무를 다듬으며 당신이 어렸을 적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 보릿고개라 부르던 그 힘든 봄이면 들과 산의 나물이 식구들을 굶기지 않고 살려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산에 올라 나물을 한 바구니 가득 해오면 그날 온 식구가 그걸로 끼니를 때웠다고요. 그 나물이 없었으면 못 넘긴 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할머니는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풀 한 포기가 사람의 목숨을 살린 그 시간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가난의 흔적이라 비웃었던 이 나물 문화가 사실은 얼마나 깊은 것인지 비로소 알았습니다. 굶주림을 견디게 해준 지혜이자 자연이 무엇을 내어주는지를 정확히 아는 식견이었던 겁니다. 그저 배고파서 아무 풀이나 뜯어먹은 게 아니라 어떤 풀이 먹어도 되는지, 어떤 풀이 몸에 좋은지를 정확히 가려낸 지식이 그 바탕에 있었던 거죠. 미국 같았으면 그저 잡초라며 갈아엎었을 그 풀들이 이 땅에서는 사람을 먹이고 살린 양식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미국의 제 농장 동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이 풀을 그저 적으로만 알고 있을 겁니다. 봄마다 가장 먼저 없애야 할 골칫거리로 말이죠. 만약 그들에게 이 데이터를 보여준다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저처럼 굳어버릴까? 아니면 믿지 않으려 할까? 그 생각을 하니 제가 짊어진 이 깨달음의 무게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나무를 다듬다 말고 문득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잡초가 따로 있고 나물이 따로 있간디? 먹을 줄 알면 다 나물이요. 서연 씨가 그 말을 옮겨주는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한참 동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잡초와 나물의 구분이 풀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걸 먹을 줄 아느냐, 그 가치를 알아보느냐, 모든 건 그걸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 있었던 거죠. 저는 그제야 15년 동안 제가 무엇을 잘못 봐왔는지를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풀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적이라는 한 단어로 단정짓고 그 너머의 가치를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도 모르게 입에서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15년간 죽여온 풀이 세상에서 가장 영양가 높은 채소였어.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제 두 눈이 갑자기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이었는지 깨달음이었는지 아니면 그 둘 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제가 굳게 믿고 살아온 세계의 한 축이 바로 그날 그 마당에서 소리도 없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제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셨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에는 괜찮다는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죠. 저는 그 따뜻한 손길 앞에서 평생 처음으로 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손길은 마치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니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다독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코끝이 시큰해지는 걸 애써 참았습니다. 그동안 풀을 향해 들었던 제 초재와 지금 제 어깨에 얹힌 그 따뜻한 오심만 손이 같은 풀을 사이에 두고 너무도 다른 두 세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저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이 아직 어슴푸레, 푸르스름한 시각이었죠. 저는 옷을 챙겨 입고 조용히 숙소를 나섰습니다. 할머니가 새벽에 나무를 캐러 나간다는 말을 전날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데이터로, 그리고 혀끝의 맛으로. 이미 무너져버린 제 신념의 마지막 한 조각을 이번에는 제 두 손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밭도렁에 도착하니 할머니는 벌써 쪼그려 앉아 풀을 살피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고는 놀란 듯 웃으시더니 옆자리를 손으로 툭툭 두드리셨습니다. 앉으라는 뜻이었죠. 저는 그 옆에 어색하게 쪼그려 앉았습니다. 평생 서서 풀을 내려다보며 없애기만 했지 이렇게 풀과 눈높이를 맞춰 앉아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해변 공기는 서늘하고 축축했습니다. 풀잎마다 이슬이 맺혀 바짓단이 금세 젖었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가운 이슬의 감촉이 잠들어 있던 제 감각을 하나하나 깨우는 것 같았죠. 평생 트럭 안에서 사무실 안에서 풀을 멀찍이 바라보기만 했던 제가 그날은 풀과 같은 높이에서 같은 이슬을 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짓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쇠비름은 줄기가 통통하고 연하니 지금 캐면 좋고 저쪽 것은 너무 억세니 두라고요. 영아주는 잎이 부드러운 윗부분만 따고 아래 억센 줄기는 남기라고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표정만으로도 그 가르침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손놀림은 느렸지만 한치의 헛됨이 없었습니다. 어느 줄기를 잡아 어느 방향으로 꺾어야 풀이 상하지 않고 깨끗하게 떨어지는지 그 모든 동작에 오랜 세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줄기를 너무 세게 잡아 잎을 으스러뜨리기 일쑤였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살살하라며 시범을 보여주셨죠. 풀 하나를 거두는데도 거기엔 배워야 할 법도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새비름 한 포기를 골라 뜯었습니다. 15년간 뽑아 던지기만 하던 그 풀을 이번에는 음식으로 만들기 위해 조심스레 거두는 거였죠. 손끝에 닿는 그 잎의 통통하고 매끄러운 감촉이 어쩐지 처음 만지는 것처럼 낯설고도 새로웠습니다. 같은 풀인데 적이 아니라 양식으로 대하니 그 촉감마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풀마다 다른 지혜를 일러주셨습니다. 어떤 건 데쳐야 쓴맛이 빠지고 어떤 건 생으로 먹어야 향이 살고 어떤 건 말려야 제맛이 난다고요. 같은 들나물이라도 저마다 성질이 다르고 그 성질에 맞는 다른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모든 잡초를 똑같이 제초제 하나로 다뤘는데 이곳에서는 풀 하나하나를 그 고유한 성질대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저는 자연을 그저 통제하고 없애야 할 대상으로만 봐왔습니다.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거슬리는 건 약을 쳐서 없애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그런데 할머니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이 내어주는 걸 그대로 받아안고 있었습니다. 없애는 게 아니라 거두는 것. 그 단순한 차이 속에
제가 평생 놓치고 살았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미국의 제 농장이 떠올랐습니다. 그 넓은 들판에서 저는 단 한 번도 땅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기계 위에 앉아 높은 곳에서 땅을 내려다보며 명령하듯 약을 뿌렸죠. 그런데 이 작은 밭두렁에서 저는 처음으로 땅과 같은 높이에 앉아 풀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시선의 높이가 달라지니 보이는 것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구니가 절반쯤 찼을 무렵 동쪽 하늘이 발갛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들판 위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으며 이슬 맺힌 풀잎들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저는 문득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 눈에 그저 적으로 보이던 들판이 오늘은 거대한 밥상처럼 보였던 겁니다. 할머니가 풀을 다듬다 말고 저를 보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중에 서현 씨에게 들어보니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연이 거저주는 걸 버리면 그게 죄지. 그 말이 제 가슴 한복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손에 든 풀을 내려다봤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자연이 거저준 것을 돈까지 들여가며 버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효율이고 전문성이라 믿으면서요. 그런데 할머니의 그 한마디 앞에서 제가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것이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농업을 한다고 자부했습니다. 어떤 약을 언제 써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수확량을 늘리는지. 하지만 그건 자연을 이기는 법, 자연을 누르는 법이었을 뿐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글자 하나 배우지 않았어도 저보다 자연을 훨씬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술 한 포기가 언제 가장 맛있는지, 무엇이 사람에게 이로운지를 몸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캐는 나무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그 무게를 가만히 느껴봤습니다. 가벼웠습니다. 풀 한 주민이 당연히 가벼웠죠. 하지만 그 가벼운 풀 속에 시금치 5배의 영양과 수백 년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그 무엇보다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평생 트럭으로 실어 나르던 그 어떤 작물보다도 말이죠. 저는 캐낸 나무를 손에 든 채 한참 동안 들판을 둘러봤습니다. 사방이 온통 풀이었습니다. 어제까지였다면 그 풍경이 그저 방제해야 할 골칫거리로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엔 달랐습니다. 저 풀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밥상에 오를 수 있는 양식으로 보였으니까요. 같은 들판이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게 저는 신기하고도 두려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눈으로 세상을 봐왔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우리의 바구니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허리를 펴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제 손으로 직접 거둔 나무를 바라보며 묘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없애고 나서 얻는 그런 만족이 아니라 거두어서 비로소 얻는 만족. 그건 15년 농장일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감정이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서현 씨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나무를 알아요? 서현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들나물, 산나물 문화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 어딘가에 가지고 있죠. 봄이 오면 나물 캐러 가고 명절이면 온갖 나물을 묻혀 상에 올리고요. 이게 그냥 음식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자연이랑 같이 살아온 방식이거든요. 서현 씨는 한국의 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봄이 오면 상거들이 거대한 채소밭이 된다고요? 누가 씨를 뿌리지 않아도, 누가 물을 주지 않아도 땅이 알아서 온갖 나무를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 땅에 선물을 받으러 나가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미국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작물을 키우던 제 모습과 그저 들러나가 거두기만 하면 되는 이 풍경이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자연과 같이 살아온 방식,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배웠습니다.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많이. 그게 좋은 농업이라 믿었죠. 그런데 이 좁은 땅의 사람들은 자연을 정복하는 대신 자연과 손잡는 법을 택했습니다. 거림과 거둠 사이에서 한국은 거두는 쪽을, 끌어안는 쪽을 택한 거였습니다. 마이클도 그날 아침엔 우리와 함께 밭에 나왔습니다. 처음엔 사진을 찍느라 정신없던 그 친구도 어느새 할머니 옆에 쪼그려 앉아 서툰 손으로 나무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신이 난 얼굴이었죠. 우리 둘 다 15년간 풀을 죽이기만 하던 손으로 처음 풀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우습기도 하고 또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점심 할머니는 우리가 함께 캔 나물로 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채비름 무침, 명아주 나물, 그리고 따끈한 밥과 된장국. 그 평범한 시골 밥상이 제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손으로 거둔 풀이 제 입으로 들어오는 그 온전한 순환을 처음으로 경험한 거였으니까요. 그 밥상 앞에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음식이란 그저 배를 채우는 연료가 아니라는 것을요. 제 손이 거둔 풀, 할머니의 손이 묻힌 정성,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수백 년의 시간.
그 모든 것이 한 접시에 담겨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먹는다는 게 이렇게 깊은 일이었다니 음식을 그저 칼로리로만 보던 저로서는 상상도 못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저는 할머니께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15년 동안 잘못 살았던 것 같아요. 풀을 적으로만 봤거든요. 서연 씨가 통역하자 할머니는 가만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거칠고 따뜻한, 평생 들과 함께 늙어온 그 손이 제 손을 꼭 감쌌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라고.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고요. 글자 하나 모른다던 그 할머니의 말씀이 제가 평생 읽은 그 어떤 책보다 깊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끝내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 그것도 낯선 나라에서 처음 보는 할머니 앞에서 저는 그렇게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마당으로 나오니 늦봄의 햇살이 따스하게 마당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아리들이 줄지어 선 그 마당에 서서 지난 며칠을 돌아봤습니다. 잡초인 줄 알았던 풀이 나물이 되고, 적인 줄 알았던 것이 양식이 되고, 효율이라 믿었던 것이 낭비였음을 알게 된 며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 며칠 동안 15년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당 한 구석에 난 작은 새비름 한 포기를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였다면 무심코 밟고 지나갔을 그 풀이 이제는 더없이 소중해 보였습니다. 풀은 그대로인데 그 풀을 보는 제 눈이 완전히 달라진 거였죠. 잡초와 나물의 차이는 풀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보는 사람의 눈에 있다는 할머니의 말씀이 그제야 온전히 제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풀 앞에 다시 한번 쪼그려 앉아 통통한 잎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풀, 똑같은 감촉. 그런데 마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고마움이, 거부감이 아니라 존중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어느 여름날, 저는 다시 아이오와의 제 농장에 서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들판도 거대한 농기계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건 단 하나, 그 풍경을 바라보는 제 눈이었죠. 밭 가장자리, 늘 가장 먼저 제초제를 뿌리던 그 자리에 쇠비름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보자마자 트럭으로 달려가 약을 챙겼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앞에 가만히 쪼그려 앉아 통통한 잎을 손끝으로 만져봤습니다. 한국에서 할머니에게 배운 그대로 가장 연한 순을 골라 조심스레 뜯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그 잎의 감촉이 한국의 그 새벽 들판을 그대로 불러왔습니다. 같은 풀, 같은 촉감인데 지구 반대편 이 미국 땅에서도 똑같이 정겹게 느껴진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집 주방에 섰습니다. 평생 요리라고는 거의 해본 적 없는 제가 한국에서 본 그대로 새비름을 데치고 물기를 짜고 마늘과 참기름을 넣어 무쳤습니다. 된장 대신 집에 있는 양념으로 흉내만 낸 어설픈 무침이었지만 그 맛은 분명 그날 할머니의 부엌에서 맡았던 그 고소한 향을 닮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고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잡초라고 부르던 그 풀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영양가 높은 채소 중 하나라고요? 아내는 반신반의하며 한 입을 먹어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15년간 잡초 전문가의 아내로 살아온 그녀에게도 그날의 한 접시는 작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 저는 음식을 그저 몸에 넣는 연료로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직접 풀을 캐고 무치고 가족에게 차려주고 있었으니까요. 한 끼 식사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 담긴 일이라는 걸 저는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줬습니다. 밭두렁에서 쇠비름을 발견하던 순간, 할머니가 그 풀을 보약이라 부르던 순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금치 5배라는 데이터를 보고 굳어버리던 순간, 그리고 새벽 들판에서 할머니와 나란히 나무를 캐던 순간까지 이야기를 듣던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막내가 한국 할머니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풀로 그렇게 맛있는 걸 만드는 할머니가 정말 있느냐면서요. 저는 언젠가 꼭 다 같이 한국에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그 작은 마을의 밭두렁과 항아리 줄지어선 마당을 우리 가족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며칠 뒤 저는 농장 동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마이크도 함께였죠. 저는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과 그 영양 분석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우리가 매년 막대한 돈을 들여 없애는 그 새비름이 사실은 시금치보다 5배 많은 오메가3를 품은 채소라는 사실을요. 미국의 한 유명 저술가가 그 풀을 세상에서 가장 영양가 높은 식물로 꼽았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처음에 동료들은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적으로만 알던 풀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몇몇은 농담하지 말라며 웃기도 했죠. 하지만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제가 직접 만든 무침을 한 입씩 맛본 뒤로는 다들 말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자신이 15년간 무엇을 없애왔는지를 비로소 깨달은 거였습니다. 그중 한 동료는 며칠 뒤 저를 찾아와 자기도 집 마당에 난 새비름을 캐서 먹어봤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처음엔 질색했지만 한 입 먹어보고는 다들 놀랐다면서요. 풀 한 포기를 둘러싼 그 작은 변화가 우리 농장에서도 조금씩 번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물론 농장의 모든 게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았습니다. 작물을 키우는 밭에서는 여전히 잡초 관리가 필요했고 저는 여전히 제 일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밭 가장자리의 새비름을 더는 무조건 갈아엎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조금 남겨두고 가장 연한 철에 그 풀을 거둡니다. 적을 없애는 자리였던 그곳이 이제는 양식을 거두는 자리가 된 거죠. 그 풀이 며칠 만에 또 솟아올라도 이제는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끈질긴 생명력이 고맙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어떤 척박한 자리에서도 살아남아 사람에게 거저 양식을 내어주는 그 힘. 미국에서는 그 힘을 저주라 불렀지만 이제 저는 그것을 자연의 선물이라 부릅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잡초와 나물의 차이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풀은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똑같은 풀이었습니다. 같은 씨앗, 같은 잎, 같은 줄기. 달랐던 건 오직 그 풀을 보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미국은 그 풀에서 적을 받고 한국은 그 풀에서 양식을 받습니다. 잡초와 나물의 차이는 풀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보는 사람의 눈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나물 문화는 결코 가난의 흔적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건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끌어안은 수백 년에 걸친 깊은 식견이었습니다. 들과 산이 무엇을 내어주는지를 정확히 읽어내고 그 선물을 한 철도 놓치지 않고 갈무리해온 지혜. 누군가에겐 뽑아버릴 잡초가 한국 사람들에겐 밥상의 지혜가 되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서현 씨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 마을의 봄 소식, 할머니의 안부 같은 것들을요. 얼마 전엔 할머니가 올해도 어김없이 밭두렁에 새비름을 캐 묻히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데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그 풀은 여전히 누군가의 밥상을 채우고 있었던 거죠. 가끔 저는 박정숙 할머니를 떠올립니다. 글자 하나 배우지 않았어도 저보다 자연을 깊이 알던 그분. 거친 손으로 풀을 다듬으며 보약이라 부르던 그분. 잡초가 따로 있고 나물이 따로 있냐고. 먹을 줄 알면 다 나물이라고 하시던 그 한마디가 지금도 제 가슴에 살아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밭두렁에 앉아 새비름을 한 줌 뜯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통통한 잎의 감촉이 이제는 더없이 정겹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 풀을 바구니에 담으며 멀리 한국의 그 작은 마을과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지구 반대편 말도 통하지 않던 한 노인이 풀 한 포기로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하고도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단지 풀 한 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의 많은 것을 한 가지 잣대로 함부로 단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에도 제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가치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그 작은 풀이 가르쳐 줬으니까요. 한 사람의 눈이 바뀌면 똑같은 세상도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어제까지 적이던 것이 오늘은 선물이 되고 버리던 것이 거두는 것이 됩니다. 저는 이제 들판을 볼 때마다 그 안에 깃든 수많은 가치를 함께 봅니다. 한국의 들나물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한 가지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